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 증시는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반영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물가 안정 신호가 좀 발견이 된 것 같은데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16.7K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 옆자리에 한수님이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한수님?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옆에서 앉아서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서서 좀 특별하게 좀 진행을 할까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서서 하는 게 좀 편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주 만에 오늘 방송을 좀 나오게 됐는데 그동안 뭐 다른 전문가님들이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더 해드릴 게 있을까 싶었는데 때마침 오늘 또 이런 지표 발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표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점들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주 동안 있었던 내용들 좀 정리를 해드리고 뒤에 있을 특징적인 코인들 같이 더불어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한수 전문가님께서 2주 동안 못 나오셨던 부분들 설명해 주시면서 또 시장 전략까지 세워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수님, 제가 서 있는 거 처음 보는데 확실히 화면에 멋있게 나오시는데요? 앉아있을 때보다?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처음은 네. 아닐 텐데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한 번 봤어요. 한 6개월 전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2부에서 몇 번을 했잖아요. 아, 그때 기억이 살짝 안 나네요. 너무 임팩트가 없었나. 아니, 지금은 훨씬 잘 나오세요, 아, 예. 화면에. 네. 뭐 먹고 네. 싶은 거 있나 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네, 2주 동안 뭐 네. 축구는 좀 잘 보셨어요. 오늘도 우리나라 경기 있던데. 네, 맞습니다. 축구 네. 너무 잘 봤죠. 너무 잘 봤는데 조금 뭐 아쉬운 점. 네. 일본이 너무 잘해가지고 좀 약간 살짝 비교당한 느낌들이 네.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오늘 뭐 축구 하기도 하는데 그 축구 좀 잘 꼭 이겨서 좀 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독일도 이제 2회 연속 저희 아시아 팀한테 져서 네, 네, 지금 네. 이제 탈락을 맞아요. 하게 되었는데 뭐 한국도 이번에는 좀 16강 들어가서 좀 좋은 네. 모습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재밌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1부에서는 시장 이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FOMC 회의록이 나왔고 또 파월 연설에 발언이 나왔습니다. 땡큐 파월이라고 할 정도로 12월에 산타랠리가 기대가 된다라는 정도의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 한수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어느새 이제 네. 파월을 욕하다가 네. 이제는 이제 파월을 칭찬하는 시기까지 왔어요. 근데 너무 파월이 여태까지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월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이제 나오고는 있어요. 여태까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승 압력과 그다음에 이걸 낮추기 위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하방 압력을 적절히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방 압력이 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이 상방 압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12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좀 할 수도 있겠다라고 네. 했어요. 할 수도 있겠다. 뭐 확정을 짓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한 4.5%대를 좀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파월이 예측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가 한 5.0%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한 4.25에서 4.5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앞으로 금리 인상 정도가 한 0.5, 그 다음에 0.25, 그 다음에 0.25 여러 번 한 두세 차례가 더 남았다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속도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땡큐 파월이 나온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파월이 등장할 때마다
이제 좋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고용 시장까지 좋다라고 하면은 네. 금리 인하도 하고 고용 시장도 좋으면 더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우리가 14일에 이번 달 14일에 FOMC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에 금리 인상,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0.75보다는 0.5%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파월 의장은 2%대 물가를 좀 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은 하겠다 하지만 속도 조절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노동시장이 좀 불안을 하면 임금 상승률이 높아서 아직은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을 줬고요. 또 뉴욕 시장은 아무래도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증시가 잠깐 또 상승을 했던 것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달러 약세도 보이면서 우리나라가 다행히 1,400원대였다가 1,300원대 아래로 좀 내려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달러가 좀 약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쪽 투자자분들 좀 괜찮아질까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뭐 달러 약세가 좀 예전 같은 경우는 달러가 올라가면은 달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있었죠. 네.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네.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을 통해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고 한쪽이 떨어지면 한쪽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 고점 대비해서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0%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해서 10% 정도 올랐는가라는 걸 살펴보면은 네. 그렇진 않아요. 아무래도 중간에 FTX 사태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영향을 좀 받았고 원래 이제 비대칭으로 넘어가야 되는 흐름들이 좀 깨진 흐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달러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뭐 비트코인의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무역이나 그다음에 해외에 뭐 어떤 이 달러 교환을 할 때 우리가 받는 부담감이 좀 덜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이제 외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 외인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영역에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네. 같은 경우는 내가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이득이었는데 네. 그 이득이었던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최근에 이 강달러일 때 빠져나갔던 외인들 자체가 이제 다시 들어옴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현재 달러 환율 1,400원대, 1,300원대 아래로 내려간 게 지난 8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또 우리가 30일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지만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또 그 민간 고용이 12만 7천 개로 전월 대비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좀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좀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잠깐 빠져있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 약세로 돌아선다면 다시금 한국 시장으로 돌아올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FTX 사태 여파로 우리 한국거래소가 조금 더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한국거래소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전망 봐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런던 증권거래소의 디지털 자산지수 발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우리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디지털 자산 지수 전에 네. 제가 중간에 하나를 새로 또 넣었어요. 요거는 네. 이제 오늘 발표가 되어서 제가 추가로 넣었는데 네.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세 둔화라고 해서 우리 이제 FOMC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이 지표들에 파월이 직접적으로 좀 많이 참조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게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5.0, 4.7, 4.9, 5.2를 올라갔다가 계속 약간 떨어지기도 할 것 같고 갈 것 같기도 하던 그런 네. 영향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조금 줄어들면서 개인 소비 지출이 느끼는 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좀 그래도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에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네.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지표들이 나오면은 좋게 나오면은 좀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얘는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영향을 주진 않았고 왜 영향을 주지 않았냐면은 이틀 전이죠. 이게 금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수요일 날 새벽에 파월 의장이 이제 뭐 땡큐 파월이라고 했는데 그 땡큐 파월이 나왔던 내용들이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도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시장에 반영은 되진 않았고 지금 지표들이 나오는 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네. 대체로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말들을 좀 살펴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고 앞으로는 파월이 나올 때마다 계속 땡큐 파월이 자주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이번에 수요일 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시장에서 큰 반응을 보인 만큼 이번 발표는 정말 큰 반응은 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뭐 10월 PCE 물가 전년 대비 6.3%에서 6%대로 좀 내려온 걸로 보이고요. 또 근원 PCE 물가도 5.2%에서 5%대로 좀 둔화가 된 것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지표가 좀 좋게 나온 것도 있고요. 사실 14일에 우리가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블랙아웃 기간이 있는데 그 전에 나올 지표들 좀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 금리 인상 시장도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런던 증권거래소가 FTSE 러셀과 같이 또 디지털 자산 지수 시리즈를 좀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보겠습니다. 자, 런던 증권거래소도 디지털 자산 지수 발표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S&P 500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네. 500 기업에 대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수들을 산출을 해서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 거잖아요. 네. 근데 똑같아요. 증권거래소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디지털 자산도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 S&P 뭐 100이나 뭐 50처럼 특정 코인들을 지정해 놓고 그 코인들 안에서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이 지수를 만들고 그 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뭐 FTX나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블록파이 파산 네. 등의 영향들을 이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는 이런 지수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좀 생기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틀에 좀 들어오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렇게 지수 거래가 나오게 된 것이 현재 뭐 블룸버그 코인 인덱스, BGCI도 있겠고 S&P 크립토 인시디즈라는 코인데스크 시장 지수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FTX 사건 또 블록파이 사건으로 우리가 지수를 좀 한꺼번에 모아서 보면서 시장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한 번 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업비트에서 또 위믹스 상패가 일어나게 됐고 또 FTX 사태도 일어나게 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겠다 이러한 입장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한수님? 네, 정부의 입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 같은 경우는 워낙 FTX 사태, 그다음에 뭐 루나 사태 이거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네. FTX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뭐 1, 2위가 한국 사람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루나의 실질적인 피해자들도 한국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너무 우리가 규제를 제대로 잡지 않고 너무 널널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예정돼 있던 과세부터 먼저 진행을 하자. 과세는 2025년부터 예정돼 있었던 내용인데 갑자기 그걸 2023년부터 하자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 근데 2023년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한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한 달 동안 이 과세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이 안 저는 되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단기간에 만드는 것도 그만큼 또 어딘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뭐 자본시장 이제 연구원이 이런 분들도 과세 제도 정비가 우선이다. 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너무 그 영향을 받고 뭐 빨리 뛰어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지 않고 우선적으로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2023년이었던 내용들을 다시 미뤄가지고 2025년까지 다시 미루자라는 내용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의회를 통과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용들이나 그다음에 이런 중요도를 봤을 때 25년으로 미루는 게 거의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현재 뭐 정부에서는 23년 정도에 이뤄낼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많이 이르다라는 판단 때문에 2025년쯤으로 좀 과세에 대한 그런 협상이 미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암호화폐 쪽에서 큰 나라들이 먼저 이렇게 제도 개편을 좀 해준다면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단독으로만 이렇게 과세 개편을 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두나무의 단기 순이익을 좀 보려고 하는데 2분기 대비해서 우리가 3분기 때는 흑자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나무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사실 고점 대비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도 한수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자, 이게 가지는 의미가 저는 네.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똑같아요. 자, 두나무가 지금 뭐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죠? 업비트죠. 업비트에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죠. 맞죠? 네. 맞습니다. 두나무는 그대로 즉 수수료를 통해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수수료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돈에서 나오죠. 그렇죠. 지갑에서. 저희가 거래를 네. 하면 수수료가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로 한번 그래프를 제가 잠깐 그려드릴게요. 네. 자, 처음에 암호화폐 시장이 각광받고 거래가 활발하면은 당연히 수수료값이 유동성이 높아지니까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니까 수수료가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맞죠? 수수료를 많이 높아질 수밖에 모으게 없어요. 되니까. 근데 네. 이게 시장에서 뭐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면 비트코인도 가격도 이렇게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그다음에 나머지 알트들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똑같이 투자를 했고 그 투자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나오는 거니까 네.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 시장이 빠졌죠. 네. 그러면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도 작년에 고점을 찍고 수수료가 줄어들었다,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는 뜻은 그만큼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같이 수수료가 빠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네. 보면 돼요. 그냥 커플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나무가 어느 정도 2분기 지나고 나서 이 순이익이 다시 이렇게 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자, 이 말은 즉슨 여태까지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계속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수수료에서 볼 수 있던 내용들이 줄었을 텐데 이제 다시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문 투자 기관들이 들어와서 수수료를 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똑같아요. 이렇게 커플링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과는 다르게 디커플링이 나왔지만은 아무래도 여태까지 쭉쭉쭉 커플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은 조금 느리더라도 비트코인 자체가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뭐 업비트의 수수료가 늘고 영업이익이 는다라는 뜻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참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이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우리가 시장이 그쵸. 떨어지는 것들은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자, 거래하지 말자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래하지 말자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너도 사고 나도 사고 계속 사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순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흑자 전환 우리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나무가 3분기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 우리 비트코인의 상승과 좀 비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려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흑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도 다시금 상승 랠리가 좀 펼쳐졌을 때 두나무도 같이 좀 수수료로 이득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바이낸스 측에서는 이제 수수료 제로를 좀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이렇게 수수료를 없애는 거는 좀 아직 멀은 일인가요, 한수님? 네, 제가 봤을 네. 때는 아직 수수료를 없애는 일은 좀 먼 것 같아요. 네. 사실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특정 기간 제가 수수료 네.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라. 그다음에 맞아요.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그다음에 좀 더 투자를 이끌기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수수료
무료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네. 같아요. 네. 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안타깝네요. 나중에는 우리가 수수료 무료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FTX 사태 이후에 우리 기관 투자자들, 뭐 고래 투자자들 어떻게 동향이 좀 펼쳐지고 있나요? 좀 시장에 좀 유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기관 투자자 동향부터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에 뭐 고래가 말씀해 주셨는데 고래들 보니까 이더리움을 좀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래도 상승 대비 가격 방어를 좀 잘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아니라서 네. 일단 기관 투자자 동향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이게 22년 상반기고요. 1월에서 6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7월에서 11월 현재까지의 내용인데 아무래도 너무 급락하던 시장이었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도 뱉어내는 네.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의 한 6개월에서 7개월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다. 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라는 뜻은 그만큼 저점에서 기관 투자들이 많이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버텨줌에 따라서 가격 상승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씩 참여를 통해서 가격을 좀 올려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뭐 의미 없이 저점 매수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이런 기관 투자자의 동향 자체가 의미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이 기관 투자자 동향 이제 2번째 페이지인데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는가라는 걸 살펴본다라면은 자, 첫 번째 1순위가 아무래도 NFT랑 게이밍 섹터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디파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프라 스트럭처인데 뭐 그냥 반 정도가 이 두 개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최근에 뭐 솔라나가 문제가 됐었는데 네. 솔라나가 뭐 디파이도 하고 NFT도 하거든요. 근데 솔라나가 디파이 섹터에서 거의 그 매출 감소라고 할게요. 네. 매출 감소가 엄청 한 60% 70% 감소가 됐는데 네. 근데 그 안 좋은 흐름에도 솔라나는 이 NFT가 계속 사용량이 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솔라나가 NFT 섹터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힘이 있고 그다음에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좋은 네.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좀 그래도 다행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괜히 뭐 NFT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NFT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도 NFT의 중요성을 알고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나 그다음 네. 게이밍에서 NFT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이 많기 때문에 좀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NFT 섹터가 지금 당장은 가격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았을 수도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유망한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FTX 사태 이후로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봤는데 지금 현재 저점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없는 매집은 없을 테니까요. 현재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그래서 기관이 어떤 섹터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1위가 NFT였고요. 2위는 디파이 섹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 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솔라나 입장에서는 원래 디파이 쪽으로 매출이 한 60%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NFT 쪽으로 다시금 사용량, 유동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버텨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는 NFT를 아직까지는 강세라고 좀 여기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월드컵 호재가 있었을 때도 펜토큰이 상승하면서 펜토큰 관련 NFT도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나라들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떤 나라에서 지금 이런 호재가 또 있나요? 한수님? 일단은 네. 남아공에서도 좀 이제 암호화폐 뭐 기관 목록에 암호화폐를 추가를 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을 좀 활발하게 활성화하겠다라고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다음 CBDC를 위한 앱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만큼 이제 아시아권은 좀 다소 특정 국가 빼고는 좀 약한데 뭐 네. 남미나 저쪽 이제 좀 더워지는 나라들 있죠. 네. 그쪽에서는 좀 활발하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기 어려운 나라들이 보통 많이 하고 채택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환 위기 때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네. 뭐 달러가 없어서 힘들고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나라 네. 입장에서도 외환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달러의 중요성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달러의 중요성을 낮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항상 비트코인, 뭐 금이었죠. 금이었는데 이제는 뭐 비트코인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추세가 못 사는 나라들, 그냥 뭐 못 살진 않지만 조금 네. 그래도 외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들이 좀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브라질이 또 이제 비트코인 결제 합법화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잘 네. 보시면은 GDP가 사실 높아요. 세계 12위입니다. 엄청 높은데 그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GDP가 높다라고 볼 수 네. 있고요. 그다음에 1인당 GDP가 7,500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3만 5천 정도인 걸로 봤을 때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죠. 네.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뭐 막말로 뭐 브라질보다 5배, 뭐 인당 5배 더 잘 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5배 잘 산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달러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당 똑같은 달러를 분배를 했을 때 브라질보다 5배는 더 많이 들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브라질 자체는 달러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하는 구간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통해서 탈달러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달러를 가지지 못한 달러가 나라의 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이 보통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브릭스 관련된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항상 채택을 해오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브라질 이렇게 채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달러의 강세화에 대적할 만한 상황을 미리 좀 초석을 다져놓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우리 암호화폐 채택 상황도 같이 알아봤는데요. 현재 뭐 글로벌 가상자산 채택 순위까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뭐 우리나라 위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수님? 우리나라 위치는 네. 제가 알기로는 많이 올라와서 20몇 위인 걸로 와, 알고 네. 있습니다. 20위 때 20위권으로, 네. 20위권으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9위고요. 차이나가 10위. 그리고 베트남이 부동적으로 1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필리핀, 그다음 뭐 타일랜드, 인디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미국, 그다음에 브라질 앞에 말씀드린 브라질이 좀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보시는 것처럼 순위권이 20위권이다 보니까 네. 좀 더 채택 관련해서는 좀 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 잘 살죠. 중국 네. 잘 살죠. 뭐 미국 잘 살죠. 이렇게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이 중중 껴 있어요. 워낙 자기들이 패권을 다투는 네. 강대국들은 암호화폐를 놓칠 수 없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좀 이제 포옹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 외 나라들 보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영역 외에는 좀 아무래도 탈달러화를 좀 진행하기 위한 나라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빠르게 채택을 해서 이 순위권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투자함에 있어서도 규제가 잘 잡혔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나라에서 강대국들에서 또 암호화폐 시장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키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마도 23위권에 좀 위치를 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인 시장 하면은 텔레그램에서 굉장히 큰 알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고래 알림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코인의 중요한 뉴스들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이 받으시는데 물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코인 시장은 더 텔레그램을 이용하는데 텔레그램 쪽에서도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려는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텔레그램 쪽도 뭔가 우리 시장을 한 번 더 쥐고 흔들 수 있는 제2의 트위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스님 어떠세요? 맞죠. 네. 트위터도 좀 많이 흔들었죠. 네. 많은 유명 인사들의 말을 올리면서 트위터가 많이 맞아요. 흔들었는데 뭐 텔레그램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못 찾을 가능성도 높고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래도 위상이 많이 높아지긴 네. 했어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이 월렛이나 탈중앙화 거래소 DEX를 만든다라고 해요. 현재 FTX가 너무 중앙화된 거래소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암호화폐를 위해서는 진짜 탈중앙화 거래소가 필요한데 그 거래를 다음 스텝으로서 월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덱스인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네. 해놨어요. 탈중앙화 거래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암호화폐 시장에 꼭 필요한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중앙화된 거래소는 정부의 휘둘림에 왔다 갔다 하기 쉬운 그런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좋은 방향성을 위해서는 탈중앙화 거래소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움직임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 시장에 좋은 흐름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우리 내년 3월에 좀 약식 판정이 나올 것 같은 리플과 SEC 소송 잠깐 보고 가려고 합니다. 현재 리플 500원대 정도 가격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3월에 약식 판정에서 리플이 승소를 한다면 가격 방어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와, 가격 방어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네. 어렵지만 상승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기면은 그냥 한 천장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와, 네, 진짜요?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리플 SEC 소송이 내년 한 3월 정도에 약간 판결 전망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시기이고 네. 이 서류 제출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이제 서류 제출 후에 어느 정도 과정을 통해서 판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한 3월 정도에는 그래도 좀 우리가 좋은 의미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소송, 또 SEC와의 소송이 있겠지만 거의 뭐 승리가 확실시 되는 과정 속에서 좀 많이 기다리시는 투자자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한수님 따라가시면서 시장 지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 몇 개 있나요, 한수님? 있죠. 네.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매달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비농업 고용 지수, 그다음에 실업률을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왜 신경을 많이 썼냐면은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항상 네. 파월이 하던 얘기가 있어요.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 음. 그 고용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네. 그래서 고용 시장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고용 시장만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농업 고용 지수는 저녁 10시 30분, 밤 10시 30분이죠. 한국 시간입니다. 이때 발표가 되고요. 실업률도 그때 같이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 네. 제가 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비농업 고용지수 결과 어떤 게 좋나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는데 뭐 전년 대비, 뭐 전월 대비를 비교했을 때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에 시장이 올라갔느냐, 네. 혹은 낮게 나왔을 때 시장이 내려갔는가, 혹은 올라갔는가를 판단을 해보면 사실 뭐 좋게 나와도 시장이 뭐 흐름이 좋으면 올라가고 네. 흐름이 나쁘면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결과값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가격적으로 네. 영향을 많이 네.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좋나라고 물어본다라면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이죠. 네,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인데, 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보면은 고용 시장이 좋기 때문이다. 자, 고용 네. 시장이 좋은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고용 시장의 수치가 좋은 경우 금리 인상을 높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고용 시장이 네. 너무 좋으니 여태까지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럼 고용 시장의 수치가 낮은 경우, 작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금리 인상을 높일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는 이거대로 좋고 이거는 이거대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금리 인상을 높일 수 없겠다라는 뜻은 높이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그죠.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판단이 했다라는 뜻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잡혔다. 잡혔다라고도 볼 수 네, 있고, 네. 혹은 지금 이걸 올리면 안 되는 정도의 경기 상황이다라고도 네, 볼 수 네,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오는 수치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금리 인상을 높여도 되겠다라는 뜻은 뭐 경기는 좋다,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죠. 대신 금리 인상을 계속 높이다 보면은 우리가 받는 부담감도 늘 것이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포인트가 늘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지만은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밑에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장기와 단기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수치가 낮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낮게 나오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좋게 나와야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고 고용시장이 좋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게 나오는 것보단 뭐 시장이 예측하는 정도나 좋은 수치로 나오는 것이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될 비농업 고용 지표까지 같이 봐주셨는데요. 이런 지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우리가 중장기 투자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나눠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밤 10시 반에 지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고 우리 주말 장세 좀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이렇게 시장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코인 한 수 전문가님과 도지코인과 또 라이트코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나고 지금 트위터에 사무실을 차렸다라고 하는 만큼 트위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따라서 도지도 계속해서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의 사용처가 트위터의 결제 코인으로서 사용이 된다면 사용처가 확실해지면서 또 다시금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지코인 먼저 살펴주시죠. 예, 이분은 좀 특징 코인 가지고 좀 와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지코인이나 라이트코인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지코인 정말 신나 보이는 이미지인데 강아지를 타고 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사랑이 좀 나오는 모습이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꼭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나온 건 없어요. 네.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이제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는 한 쌍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2.0에 결제 기능을 도입 완료했다라고 해요. 일전에 결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았고 이제 완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있고 난 이후에 일론 머스크와 이제 애플에 약간 전쟁 선포가 있었어요. 뭐 너희 수수료 너무 비싸다.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 그 돈 다 못 줘. 그래서 수수료 낮춰달라. 안 그러면 뭐 트위터 뭐 상관없다. 뭐 너희 어떻게든 상관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약간 일방적인 싸움이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수수료 안 낮춰주고 뭐 그냥 싸우겠다 하면은 애플에는 앱스토어가 있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는 구글 스토어가 있잖아요. 그것들 네. 퇴출되더라도 상관없다. 내가 스마트폰 만들어가지고 스토어를 내가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다가 갑자기 다음 날 머스크가 훅과 머스크가 애플에 방문을 해서 이제 애플 CEO와 면담 후 앱스토어 퇴출 아니다. 우리 잘 풀었다라는 네. 내용들을 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만에 서로 네. 치고받고 싸웠다 화해까지 하고 좀 쇼인가요? 트윗을 너무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트윗이 진짜,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네이버 검색하면 트윗이 항상 위에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검색어 순위가 높을 만큼 네. 조금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추정 지갑으로 대규모 도지코인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지코인을 이동을 했는데 뭐 매도를 통한 코인인지 혹은 뭐 지갑에 보유하기 위한 내용들인지 네.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넘어간다라는 뜻은 매도에 대한 의사가 없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도지코인이 좀 가격 상승을 할 거라고 믿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약간 생각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도지코인 차트인데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트위터 2.0을 도지코인을 통해서 또 결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찌라시들이 나오고 많은 예측들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저점 이후로 좀 많이 올라왔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145원대 저항 라인을 못 뚫고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이제 피보나치로 찍어보면은 0.618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여기서 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쭉쭉쭉 가면 좋겠지만은 올라가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에서 또 부딪히고 떨어지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지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145원대가 좀 중요한 포인트고 요것만 잘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고 있는 라인은 단기적으로 158원과 167원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도지코인은 사실 말 그대로 일론 머스크가 이걸 달까지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가격은 뭐 미래의 저점이죠. 그죠? 오늘이 내일의 저점인 것처럼 네네네. 그런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도지코인 뭐 위에 많은 뭐 800원대, 700원대 물리신 네. 분들이 있더라도 충분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가격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현재 가장 이슈가 많은 도지코인 살펴주셨는데요. 현재 도지코인의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 현상, 아마도 일론 머스크의 자금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거래소 쪽으로 몰린 것이 지갑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도지코인에 또 가격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트위터 쪽에서 정말로 결제 코인으로서 도지를 좀 사용을 한다면 그게 정말 호재가 되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알려주셨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58원 아니면 167원까지 상승을 좀 보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한스님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 라이트코인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 업비트에서는 상패가 됐습니다. 그때 상황으로서 민불 윈불 딱 이 기능이 문제가 되어서 상패가 되었는데 다른 거래소에서는 이제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3대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중에 라이트코인이 오히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라이트코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아니. 네, 맞습니다. 라이트코인 뭐 민불 네. 그냥 말 그대로 익명으로 라이트코인을 보낼 수 있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업비트가 이제 100만 원 한도 뭐 그렇게 그다음에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제도가 나옴으로써 한국에서만 좀 깐깐하게 나온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여유 있게 그다음에 좀 널널하게 돼 있는데 한국은 좀 딱딱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사실 근데 이런 딱딱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그만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해외 거래소 FTX 같은 사태들이 일어났을 때 네. 한국 거래소는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어느 정도 이런 깐깐한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네. 또 우리에겐 좋은 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라이트코인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엔 없지만 여전히 강한 라이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라이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약간 근본 코인 중에 하나였어요.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클래식, 그다음에 뭐 비골 뭐 등등. 그다음에 라이트코인까지 같이 들어갔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 들어가 있고요. OKX, 뭐 코인베이스, 뭐 바이빗, 쿠코인, 후오비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 1등, 뭐 코인베이스 2등, 그다음에 뭐 바이빗, 쿠코인 5등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큰 거래소에 많이 상장돼 있는 여전히 강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이트코인이 이렇게 갑자기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반감기 때문입니다. 반감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도 반감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네, 사람들이 맞아요.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반감기 이전 라인들, 그다음에 추세, 그다음에 기간들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코인도 그런 지금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년도 8월 25일에 이제 50개 채굴 할 수 있던 게 25개가 되었고 19년도 8월 5일에 25개에서 12.5개가 되었고 내년 8월 5일에 12.5개에서 6.25개로 주는 네. 아무래도 거의 한 8년 동안 뭐 43.75 정도가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엄청 많이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 번의 반감기가 있었으며 내후년인 8월에 세 번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반감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전 반감기의 라이트코인 차트이기도 합니다.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선을 좀 그어놨는데 요게 이제 여기 연도로 봤을 때는 15년도라고 1월 1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게 그날 8월 아까 15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복절이네요. 예, 맞나요? 네. 8월 15일 25일이네요. 죄송해요. 25일이요. 자, 25일인데 그 기간 동안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왔는가를 살펴본다면은 여기 402%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때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뭐 40달러, 뭐 29달러가 이제 146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 자체가 이제 조금씩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네.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다르겠지만은 이 반감기 때는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상패 이후에 업비트 상패 이후에 라이트코인의 차트를 봤어요. 상패가 이때 됐는데요. 이때는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질 때라서 네. 뭐 라이트코인만의 하락은 아니고요. 상패 후에 그럼 라이트코인이 얼마나 올랐을까를 봤는데 59%가 올랐더라고요. 뭐 네. 다른 코인들은 뭐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고 저점을 네. 찍고 저점 이후에 뭐 올라와도 한 10% 20%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 라이트코인은 지금 59% 60%까지 올라오면서 반감기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건 라이트코인 차트를 제가 가져왔어요.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들고 왔는데,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400%가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뭐 이게 당장 400% 올라가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 운이 필요하고, 네. 이 타이밍도 필요한 부분이라,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저점 이후에, 이 저점을 보시면은 지금 4시간 봉이라서, 일봉이라서 그런데, 이게 FTX 사태거든요. FTX 사태 때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네. 받더라도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럼 라이트코인 입장에서는 FTX가 뭔데? 라고 하면서 네, 네. 나는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메꾸는 모습이었고 현재는 이제 저항 라인까지 좀 올라왔다. 그래서 네. 80달러가 좀 중요한 저항 라인이고 이거를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매물대가 여기 위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이 공간이 빈 거죠. 비었기 때문에 충분히 한 100달러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다. 그러면은 진짜 한 400%는 아니더라도 아까 50% 올랐는데 한 100%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코인인데 만약 이걸 접근하시려면은 80달러를 잘 뚫어주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 라이트코인의 반감기를 봤을 때 402%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FTX 사태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코인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다시금 반감기가 돌아올 시즌이 있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100달러까지 충분해 보이니까 80달러를 좀 충분하게 뚫어주고 지지를 하는 모습 보고 나서 매수 타점 잡으신다면 좀 100달러까지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에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도지코인과 라이트코인 또 다른 몇 가지 코인들 종목 몇 개 봐주실 거니까요. 오늘 무료 방송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